예, 그냥 제 들리시는 건가요? 아, 예. 제가 요즘 그 이런저런 사정으로 큰 목소리를 원래 못 냈군요. 예, 내지를 못해서 마이크를 빌려서. 예, 어쨌든 방금 소개받은 김남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앞서 강연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예, 제 시간을 아주 많이 줄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짧게, 원래 20분 강연을 준비해 왔는데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별거 없고요. 원래 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저서든 번역서든 결국은 이제 조판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대부분 번역서의 경우에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혹시 된다면 몇몇 분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하는 것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제가 택학회를 대표해서 나온 셈이기 때문에 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단 택만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판사나 편집자들이 원고를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든 조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고는 대부분 아래 한글이든 워드든 이런 형태로 이제 오겠죠. 근데 이 택은 반대로 편집자들이나 출판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95% 이상을 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집자들이 잘 아는 걸 저자는 잘 모르고, 저자가 잘 할 수 있는 걸 편집자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모든 분들이 다 잘 하실 수 있다면 뭘로 작업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수학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는 수식이 되겠는데,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책의 디자인, 모양, 외관,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저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자든 저자든.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책을 상업적으로 출판하는 퍼블리셔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자주 질문도 받고 부딪히는데, 택학회나 택케이터 게시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저자 자신이 뭔가 스타일리싱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얘기할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스타일의 문제, 외관의 문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저자분들은 손대는 게 아니다. 예,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글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라틴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책의 경우에는 사실 선택해야 될 글꼴은 딱 한 종류입니다. 본문 글꼴이 있으면 되죠. 그건 끝이거든요. 수학식 글꼴은 다 아시듯이 예를 들어 함수명 같은 백슬래시 SIN하고 찍어지는 글자는 본문 폰트를 가지고 가서 찍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따라서 본문 폰트 하나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이탈릭이라고 하는 걸 써서 수식인 걸 표시하죠. 근데 한국어 문헌은 무려 4종류 또는 5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글꼴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한국어에 이탈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 이탈릭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선언문단, 이거는 띠어링 같은 거, 코롤라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별도의 문단 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선언문단의 글꼴을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라틴 문자 글꼴은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요게 문제인데요. 수식 글꼴.
요걸 결정하면 이건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외국 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게 사정이 약간 다른 게 본문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책의 경우, 즉 번역서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영어로 된 주석이 붙거나 영어로 된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용어가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한글 문서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쓰여 있는 알파벳 문자들의 폰트는 아무런 의미를 안 가져요. 그건 시각적으로도 거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식 글꼴을 요거랑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려 4종류의 글꼴을 결정을 해야 돼요. 폰트 종류, 폰트족, 폰트 패밀리 하나만 결정하는 경우하고 4종류를 결정하는 경우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한국 책의 디자인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라틴 문자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안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는데 우리말로 되어 있는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영어 순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말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가끔 괄호 안에 영문자를 써놓죠.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인데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특히 영어로 된 문헌을 우리 책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에 역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독자가 영어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가 영어를 이미 알고 있다면 번역은 왜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 따라서 엄밀히 얘기해서 본문 중에는 용어를 설명하는 고유명사가 아닌 용어를 설명하는 영문은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엔. 이제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 한 페이지를 이렇게 펴놓고 쭉 봤을 때 수식을 제외한 순수하게 영문이나 또는 외국 글자로 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글꼴의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수식의 빈도와 크기. 빈도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크기 저는 수학을 잘 몰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몇 권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대수학 쪽 책의 수식은 대체로 대수학이 아니라 해석학 쪽 책의 수식은 대체로 크고 이렇게 멋있는 수식이 좀 많은 것 같고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리 논리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찌질하고 예, 이 짜잘한 기호들이 잔뜩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크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책을, 이 두 종류의 책을 편집할 때 편집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 수리논리 책이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수식이라도 앞뒤 간격을 없애야 돼요. 근데 처음에 제가 해석개론 한 권을 봐서 그러는 건데 해석개론 같은 책은 디스플레이 수식을 될 수 있으면 멋있게 크게 보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영역에 따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수식의 빈도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도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5분 안에 잘 안 끝나겠는데요.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식 내부 간격은 일단 논의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택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면 해결됩니다. 근데 사실은 택이 아닌 다른 도구로 번역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그 일부 조판 도구, 상표명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일부 조판 도구, 뭐 메스타입이라든지 이런 상표명은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조판 도구를 가지고 조판을 한 경우 수식 사이의 간격이 저 같은 수학 문외한은 절대 못 느끼는 걸 수학자들은 느끼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수식이 있었어요. 그냥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여기 뭔가 이렇게 큰 뭐가 하나 오고 등호 더하기, 등호 빼기, 등호 더하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세로로 쭉 이어지는 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는데
자, 요 더하기라고 하는 기호가 문제예요. 요거는 절대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는 이항연산자로 쓰일 때 앞뒤 붙는 간격하고 그냥 단항연산자로 쓰일 때 그 뒤에 붙는 간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눈에 띄게 다르죠.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걸 판단해서 간격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간격을 주면 보기 싫어져요. 지금 제 얘기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무시하고 보기 좋게 배열하죠. 근데 이게 세로로 배열된 수식이어서 망정이지 이게 옆으로 가면 얘기가 전혀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식 내부 간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나마 택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저자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건 매뉴얼 튜닝을 조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요거는 소위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이전에 한국어 수학 문헌으로 쓰여진 텍소스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라인 수식이 길든 짧든 간에 그 뒤에 이어붙는 조사 사이에 반드시 스페이스를 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얘기죠. x 더하기 y는 뭐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는인데 요 는은 조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조판하시는 분들이나 이 원고를 쓰시는 분들이 이 사이에 스페이스를 줘요. 왜 줬을까요? 당연히 저걸 안 주면 어색하니까 준 거예요. 주고 나니까 이게 너무 뜬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붙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지. 그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이거는 붙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결론은 원고에선 붙여 쓰되 디자이너나 조판사가 이 사이에 적정 간격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택이에요.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요게 좀 복잡한데요. 그거는 이제 요 항이 몇 개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스페이스가 달라지는 MS 워드라는 뭐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워드 프로세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조간격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고요. 별행 수식의 상하 간격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격 문제도 디자이너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죠. 요거는 김영록 교수님 저서 중에서 제가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예, 무슨 책인지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참 많네요. 예,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의 이해입니다. 근데, 교양수학 교과서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간격에 관한 걸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우선 요겁니다. 요게 인라인 수식이잖아요. 인라인 수식인데 아래 위가 너무 커요. 그죠? 대체로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뒤에 적분기호 나오는 데서 걸려요. 그러니까 적분기호 따위가 잔뜩 나오는 이런 챕터에서는 이 간격이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그렇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의외로 번역서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결국 번역서 대부분이 수식을 보면 뭔가 비어있는 느낌, 허전한 느낌, 공허한 느낌 이런 걸 받게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실무에 있는 분들은 벙벙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건데요. 여기 보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G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스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택에서는 T 프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걸 짜부라뜨려서 식자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D 프락이라고 디스플레이 방식 크기로 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 위랑 아래가 굉장히 좁아졌죠. 실은 디폴트 값으로 택 문서를 조판을 하면 이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 책의 편집자가 안 벌어지게 해달라. 붙더라도.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거기에 얽힌 수많은 그 슬픈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하기로 하고. 요거 간격도 이제 정하는 게 문제고요. 분수 크기가 특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 변수 t를이라든가 ht인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요 미세 간격도 태그에서 조건한 것들입니다. 저기 원고는 다 붙어 있죠. 그러나 저만큼의 길이들을 이렇게 조판기가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폰트들은 전부 뭐냐 하면 CM이에요. 수식은 다 CM이고 요거는 이제 윤명조라고 보통 출판에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판면이 나오는 폰트 조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언적 문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리류 문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원칙은 이 두 가지예요. 본문과 적절히 구별되는 정도면 좋다. 너무 요란하게 가면 촌스럽다. 예,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 몇몇 국내에서 출판된 책들은 거의 대부분 정리가 나오면 박스를 치거나 그림을 배경에 깔거나 심지어 시퍼렇게 칠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눈에 띄는 것만 너무 중시했고 그 서물이 가지는 품위를 조금 경시한 디자인의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원래 영어에서는 그 몇몇 종류의 선언적 문단 빼고는 기본적으로 이탈릭으로 가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라틴 문자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글엔 이탈릭이 없어요. 한글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괄호를 치면 괄호만 기울어져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서물에서는 이탈릭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배제하는 거, 완전히 빼고 기울어진다는 어디에서만 기울어질 거냐? 수식만 기울어지게.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다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고딕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딕이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한글은 고딕인데 수학식은 고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고딕으로 쓰는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지. 따라서 이걸 얼마나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게 제가 조판한 건데 제가 스스로 지저분하다고 하면 좀 곤란한데요. 어쨌든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왜 드느냐 하면 이거랑 이것이 폰트가 같은데 얘랑 얘는 폰트가 달라요. 차라리 이것이 고딕이나 조금 다른 서체의 수식을 썼으면 얘가 좀 다르겠지만 이 경우는 정말 고딕을 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고딕을 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실 때 고딕으로 찍을 그 문단 안에 수식은 얼마나 들어갈까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파. 이게 정말 어려운데 번역서의 좋은 점은 원본이 있다는 거죠. 여기 써놨듯이 출판 계약을 할 적에 원서 출판에 사용된 그래픽은 다 갖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죠. 그리고 만약 새로 그려야 되는 경우라면 저서랑은 달라서 번역서는 어느 그림이 어디쯤 들어갈지를 다 알잖아요, 미리. 그림을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번역 원고에 착수하시기 전에 그림을 외주를 주세요. 직접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외주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준비하실 때는 색도, 용지 무게, 그 다음에 종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그림의 해상도라든가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해 두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만약에 전문가에게 이거를 아웃소싱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수학 서물의 경우는 그림의 품위가 책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진짜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그 책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에는 돈을 좀 많이 들이시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저자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북디자이너나 출판인들하고 같이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인데요. 어떤 서물을 디자인할 적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서 디자인을 차용하는 방식이 있고, 제가 어느 그 미적분학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원서였던 것을 되도록이면 똑같이 흉내내려고 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폰트도 다르고 폰트가 가져오는 느낌이 다르고, 우리가 그 색조라고 부르는 책 그 페이지의 짙은 정도도 다릅니다. 명암도. 이런 것들 때문에 원서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책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디자인 애초부터.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번역서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출판을 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넓은 책은 몇 권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좁은 시장을 겨냥한 수학 전문 서적을 출판하는데 많은 비용을 투하할 수 없을 것이다. 비용을 투하할 수 없으면 원서 디자인을 흉내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저품질화를 가져와요. 다시 말하면 드리는 예산에 따라서 디자인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저렴한 출판을 생각하신다면 원서의 디자인이 아무리 탐나더라도 그거를 흉내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완전히 새로 디자인하는 게 좋죠. 요건데 이건 동일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서물의 품위가 동등하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이도인쇄도 못하고 그냥 표지조차도 이도인쇄밖에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풀칼라로 디자인된 책의 디자인을 갖고 왔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허접한 결과가 나오겠나.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강연은 아니고 이 발표를 위해서 제가 몇 권의 번역서를 조사하다가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에게 조금 태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빠르게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태그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식 표현의 최종 책임이 번역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조판사나 교정자 때문에 수식이 달라질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위험하기도 하죠. 뭐냐 하면 수식이 틀렸을 때 나중에 어디 탓할 데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시중에 나오는 교과서들의 틀린 수식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80% 이상이 교정 과정의 실수입니다. 따라서 그건 남 탓을 할 수가 있는데, 태그로 조판을 하면 수식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번역자 자신에게 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원문도 태그였다. 그럴 경우에는 원문을 가져다 놓고 수식 부분은 그대로 뒀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틀릴 이유가 없죠. 이때 틀렸을 때는 원서가 틀렸었다, 이렇게. 이 장점이 아니군요, 이제 보니. 두 번째로. 원문과 번역문을 같은 파일에서 작업할 수 있어서 했는데, 이거는 뭐 됐고요. 이것도 말씀드릴 게 없고, 사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대부분의, 전부입니다. 모든 출판사가 태그를 기피합니다. 태그를 기피하는 이유를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내린 결론은 딱 하나. 출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진짜로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저자가 디자인의 작업을 겸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택을 출판 도구로 했다고 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저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성공적인 택 번역을 해보자.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를 별도로 두십시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저자는 디자이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옆길로 이렇게 가면 될 일도 안 되고
번역 작업이 10여 년 전에 시작된 번역 작업이 10년 후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번역에 착수한 책은 10여 권인데 끝난 책은 한 권도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디자인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사전에 잘 준비된 프로토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작업 효율을 얼마나 높이냐의 문제인데, 이 디자인 요소 명령하고 이 서물의 특이한 명령들을 일단 설계를 하고 이 범위에서만 쓰자가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서식에 적합한 명령을 잘 정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조금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의미한 공백을 남기지 말아야,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건데요. 수학 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텍소스를 만드실 때 무의미한 공백 중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수식 앞에 공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의도하지 않게 한 줄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수식에서 수식과 조사 사이에 공백을 넣지만, 만약 넣은 게 있으면 다 빼십시오. 전부 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달러 뒤에 빈칸이 있는지 한꺼번에 찾기 바꾸기를, 그러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 Q&A를 사용하지 말아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Q&A를 사용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다시피 저런 수식에서 등호 앞뒤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참 보기 싫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Q&A에 에스테리스크 별표를 붙였을 때 수식 번호가 꼬여버려요. 참조하는 수식 번호하고 실제 이게 준 수식 번호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Q&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레이텍에서 임시로 급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그들이 많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건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얼라인 스플릿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스플릿 쓰지 말고 얼라인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개가 의외로 조금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스플릿 환경 전체가 한 개 박스예요. 따라서 비싼 건데 한 개 박스예요.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중간에 안 잘라집니다. 그러나 얼라인은 필요하다면 중간에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어요. 영문 수식 수학책하고 우리 수학책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영어로 쓰여진 책은 큰 수식이 올 때 이게 페이지의 제일 위에 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한 줄을 주고 큰 수식이 오죠.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수식을 중간에 잘라서 페이지 상단에 큰 수식 일부가 와도 허용을 해요. 이런 그 조판 관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페이지가 잘라지는 걸 쓰는 것이 좋다. 이 수정자 공통의 이건 당연한 것일 테고, 이건 이 앞에 건, 이거 앞에 페이지인데요. 여기, 그리고 환경명령 제정이 이 문제인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길고 대소문자가 섞이고 자기 이름이 들어간 명령과 환경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수식 조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퀘이션 환경을 몇 개를 정의를 해요. 근데 이거를 주석 없이 equation type 1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고 type 2라는 환경도 만들고 type 3라고 하는 환경도 만들면서 번역 작업을 한 10년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던 건지 잊어버리셔요. 정말로.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를 들자면 2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이름을 지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커맨드 이름이나 환경 이름만 보더라도 내가 이걸 왜 했지라고 하는 주석이 그 이름 자체에 포함되게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길죠. 그러나 요즘 좋은 에디터들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한두 번만 클릭하면 바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be, e 이런 건 되도록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정말 많이들 쓰시는데 begin equation, end equation 대신 쓰려고 이거 쓰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be는 다른 걸로 정의를 해버려 어쩔 건데요. 그래서 소문자만으로 된 환경 이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니크하게 하려면 대소문자를 섞어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 작업이 효율적이 돼요.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었지 찾아보는 시간 이런 걸 줄이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준비해온 얘기가 한 서너 가지 더 있는데 간단히 일단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